인데요. 이번 토론회의 자장은 홍익대학교 강준모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대빈 여러분께서는 밖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은 강준모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자장을 맡은 홍익대학교 전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을 오늘 이제 주제인 도시는 마을로 시작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셔서 이렇게 자료를 빛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6번째를 맞아요.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재성 원장님과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사를 마치셔가지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서명수 위원, 기조 연설을 맡아주신 원영표의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재용 교수님, 이상민 박사님 주제를 준비하시는 마음에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존의 도시정비 사업이 발생한 제2고 개발에 의한 자연 파괴와 도시 경관의 저해를 언제쯤은 인식해서 부동산의 침체로 주민들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한계의 점에 다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끊임없이 분쟁의 소지를 지키고 서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여 진행 과정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배제해서 생존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각 도시들은 이러한 시범 사례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재용 교수님은 본인이 참여한 마을 만들기 사례에서 느끼신 것에 의해 사업 주체와 사업 비용에 따른 마을 만들기 4가지 비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마을 만들기의 문제점과 필요성 있는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케이스 스터디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민 박사님은 마을 단위 재창조의 주제로 국내와 해외 사례를 소개해 주시고 마을은 산업과 상업, 문화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이상적인 마을의 재창조가 되지 않나 이러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산업과 상업 문화가 같이 했을 때는 우리는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균관대학교 김동인 교수님입니다.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비례교 디자인그룹의 이목경 대표이사십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주거재생정책관이신 진성 박사님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연구본부장 오성훈 박사님이십니다. 오늘의 진행은 굉장히 다른 세미나에 참석한 거에 비해서 시간이 잘 지켜주시고 굉장히 여유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토론에 여러 번 자장을 뒀는데 이렇게 여유스러운 시간을 가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10분씩 토론을 해주시고요.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주제 발표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코멘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플로어에 계신 참석자분들한테 몇 분한테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토론의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에서 약간 바뀌는데 김도영 교수님, 윤혁강 박사님, 그다음에 오성훈 박사님, 다음에 진희성 국장님께서는 아무래도 행정기관에 깊이 관여하시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토론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균관대학교 김도영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김도영입니다. 저희 마을들기에 대한 계획과 사업에 있어서 제가 참여했던 몇몇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2000년부터 현재까지 산업 디지털 미디어 시티 기획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산업 생태계의 어떤 단위로서 작동을 하는가, 그리고 노이동과 종로에 대한 저희 상점가 중심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사례를 저희가 진행해 오면서 그 성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있어오기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용어적 정의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마을 단위의 어떤 개념들은 전통적으로 우리에게도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민 참여와 이번에 맛집집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쪽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주민들의 아주 많은 참여 속에 이루어진 경제적 목적을 가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도 역시 이러한 점들이 나타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운동 중심의 마을 만들기 또는 물리적 계획과 사업 중심의 마을 만들기들이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연계되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들이 세계적인 메가트렌드 속에서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는가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이 돼서 조금 더 우리 현실에 적합한 마을 만들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15억 명 정도가 늘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도 약 9억 명이 늘 거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도시에서 어떻게 이것이 출발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들어 도시를 거주, 생산, 그리고 여가활동, 즉 문화활동의 생태계로서의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편이 있습니다. 이 역시 최초의 단위가 무엇으로 출발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범적인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그리고 또한 도시의 단위를 최근 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이 커뮤니티 단위 또는 클러스터라고 하는 우리적 개념의 마을 단위라고 하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구체화시켜가고 있고, 그것이 저는 현재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그냥 공동체로서 또는 거주 공동체로서 그리고 생산 공동체로서의 어떤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도시기본계획들의 변화를 보면 뉴욕의 선지정의에서 시티 에서 네이버라고 하는 주민 중심, 근린 중심의 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이 굉장히 거대하고 큰 계획에서 실체적으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거주에서 또는 산업 생태계로서의 기초 단위에서의 도시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도시를 생산 단위로 보고 또는 도시를 거주 단위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어떤 점에서 출발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거대한 도시의 메커니즘 속에서 어떤 실현의 단위에, 그리고 실현의 어떤 경제적 단위로서 사업 단위로서의 바라보는 관점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신도시가 굉장히 중요해왔고, 그리고 뉴타운과 같은 거대 계획들이 굉장히 중요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 전체의 어떤 사업이나 계획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소위 이 하향식 접근 방식인 일방향적인 방식들로 안주소 또는 공급자 중심의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는 더 이상 늘지 않고 그리고 신규 수요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구는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지로부터 떠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전 세계 어떤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이미 산업화 끝나거나 개발이 끝나가는 도시들은 이런 재생이라는 화두를 갖고 가고 있는 그 측면에서 결국은 기존의 환경을 또다시 사업화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거주와 생산 단위로 접목시켜가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의 우리나라의 어떤 불가피한 상황 속에 또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도시 재생이라는 것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맞춰져 있고 그것이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업 단위로 가야 되는가가 제일 중요한 측면이라고 본다고 하면 현재 신도시나 뉴타운들에 대해서는 일부 성공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존 가정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주민들과 그리고 사업으로서의 어떤 이익이 저감되는 상황 속에서는 현재의 이런 마을 중심 또는 소단위 중심의 그런 사업이나 교육 방식을 이 시대에서 거주자도 원하고 또한 우리의 현재 건설 산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현재 새로운 상품으로서 특히 새로운 상품으로 거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도 이런 마을 만들기에 대한 사업 단위들이 출발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마치치코리 같은 경우는 교보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미국의 비즈니스 인프로먼트라고 하는 미국식 마을 만들기는 결과적으로 이 거주자 또는 상인들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현재까지 계획은 대부분의 경우 정부에서 주도해 준 경우도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계획이나 사업이 작동되기 위한 재정에 대한 계획들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마을 만들기는 앞서 김세영 교수님이 보여줬듯이 일부 전문가들의 희생 또는 단발적인 사업으로 끝나고 해서 마을 만들기 역시 현재까지는 그 성과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도 늘지 않고 있고 신규 수도도 없고 마을 만들기가 새로운 대안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현실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작동 방법은 현재 법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 방식에도 상당 부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마을 만들기가 이런 사회적인 관계와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 마을이라는 이 개념의 추상성이 우리 법에도 그리고 현재 사업의 어떤 단위 측면에서도 똑같이 이것이 병행돼서 일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을 만들기의 취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것과 함께 궁극적으로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인 측면들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과 재정 방식이 어떻게 도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는 이런 부분이 대부분 정부에 의해서 의존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사업 방식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세금이 얼마큼 들어온 것을 예측해서 하는 텍스 인크리먼트 파이낸스나 조세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은행의 투자 은행으로서 이것들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정부가 어떻게 보충을 해주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또 하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마을 단위 창조 계획에서 만들어지는 관리운영센터의 경우도 이것이 초기에 어떻게 스타트업 해야 되느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현재 보완이 되어야만 이것이 실현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실현되는데 성공적으로 작동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계획들이 실현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그것을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 부분들은 향후 어떠한 형태로 이것이 작동되든 간에 이것을 어떻게 작동시키고 모니터링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법과 함께 좀 세심하게 만들어져야 될 부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동시에 고려되지 않으면 이것은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기존에 잘 운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공공이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민간 부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계획과 함께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엇이 성공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 특히 아우리 같은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셔야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 부분들이 어떤 상승 역할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 교수님. 준 교수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참여하신 서울의 계획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주제가 이제 도시계획이 거시적인 것보다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고 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은 피할 수 없는 기존 도시의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생산, 관리, 거주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너무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사업 방식을 선택해서 주민들이 이룩할 수 있는 그런 마을 바퀴가 되는 어떻느냐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AN 디자인그룹의 윤혁경 대표님께서 코너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윤혁경입니다. 지난 50년 동안에는 우리가 보면 크고 가급적 많이 그리고 최대한 빨리,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나 마을까지 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작고 조금 디테일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가면서 그곳에 누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사람 중심의 시절을 전환됐다는 걸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2007년도에 결과법이 제정되면서 경관협정사업에서 이쪽에 법령에서 말 만들기 사업을 공식적으로 진행했습니다. 2011년도에 도정법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대신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중앙회관에서 작은 단위의 금년에 지금 우리 서빙소 인력 계시는데 새로 만들어진 도시재생활성을 계약식해서 정비사업과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총괄 포함해서 고성철 중단하시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제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시는 정말 왜냐하면 저는 서울시 공무원 2009년도까지 했고요. 한국관에서 국정하고 있어서 내려고 계시는 김철수 교수님하고 그리고 조문과 흉사 사업, 그 다음에 경관협정 사업, 마을협정 사업. 행정 내부에서 이런 도용 굉장히 10년 넘게 고생을 했는데 그게 제가 공부를 좀 더 오래 했으면 이쪽으로 나왔을 텐데 너무 조금 하셨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제도가 계속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공공 주도형으로 끌고 왔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의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의 의지에 의해서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었다고 보시면은 아마 2011년부터 서울시가 조금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선도하지만 민간이 참여하는 협동 형태의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민간이 선도하고 공공이 대해서 지원해주는 최소 그런 정도가 됐으면 더 좋겠고 이게 지금부터 출발 잘하면 한 2015년 정도가 되면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진짜 진행 속도로 그리고 정말 더 바람직하다면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지금 목표를 몇 년도 잘 모르겠지만 2020년도쯤 되면 정말 민간이 주도하는 그러한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지속되기를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을 만들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을이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공간이 있고, 이 만들기에 대한 어떤 그 합의가 참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만들기라는 것 자체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하는 고민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시골에 이제 경상도 살았는데, 경상도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야 마실 갔다 올게 짓고 있어야 돼. 마실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보행 공간인 것 같아요. 걸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 안에.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뭘 하냐면 관계를 맺고 오는 거거든요. 그 관계. 이게 이제 관계 맺기인데, 우리가 뭐 쉽게 표현하면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런데, 사실 우리가 마을 만들기 하는 것들이 공간이라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무엇을 할 건가.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이 인식되기는 그 공간 환경을 개선한, 마을을 바꾸는, 주거 환경을 개선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물론 그거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뭐 승리산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승리산 같은 경우는 육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이런 걸 통해서 환경 개선 말고도 삶의 어떤 형태나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서 커뮤니티가 구축되는 거고요. 그게 좋은 사례라고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 보기는 다르겠지만 그러한 공동체가 마을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지금 환경 개선이나 주거환경 개선이나 과로환경 개선이나 어떤 경제적 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건 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은 뭐 할 거냐. 아까 지금 제가 그런 목표를 두고 2015년도, 2020년 그런 목표를 두고 보면 공공이 뭘 할 거냐 하는 게 고민입니다. 어떻든 지금까지는 앞으로 또 몇 년 동안은 공공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또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공공은 제가 봤을 때 주도권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보고, 그 집단 보고, 너 힘 갖지 말고 좀 뒤에서 지원해주고, 좋은 거 해주고, 좋은 거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누가 할지는 몰라. 지금 사실 서울시도 지금 방금 시작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공공에 속한 공무원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평가를 받는데, 실직에서 평가를 받는데, 내가 그 자리에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2년 정도 있을 텐데, 그 기간 안에 어떤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게 속력을 내서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처럼, 아까 제가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하면, 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속성이 필요하고요. 그런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하는 게 필요한데, 결과가 아니고,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을 이끌어내는 게 마음 만들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을 투입하면 1년, 2년 하는 그런 거 보여주고 있어요. 결과는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돼도 관계없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공공에서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지, 예산을 장기적으로 한 마을에 5년, 10년 지속적으로 해서 10억을 줄 걸 매년 1억씩 해갖고 10년 줄 수 있느냐 있어요. 또 그걸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느냐. 그런 점에서 공공은 좀 천천히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공에서 뜻한 목표가 아닌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런 공공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공무원들도 사실 너무 똑똑하고 진급에 욕심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이 일이 재밌는 사람들 그 자리에 배치해줘서 일을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다. 물론 공무원 속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내 결과를 내고 평가를 받아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능력을 내도록 쫓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전문가들은 정말 지금 전문가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보는데 정말 그분이 전문가인지 몰라요. 이게 엔지니어가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협상을 진행하는 NGO 시민단체 협상을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물론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나 조정하는 전문가, 아까 촉진자, 조정자 이런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이 전문가는 그 마을에 있지 않고 잠깐 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뒤에서 와서 협조를 해주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든 어떤 의사결정 단계에서 과정에서 조언해주고 뒤에서 조언해주는 거. 끌고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문가니까 날 따라오라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문제인데, 아까 우리 김대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긴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그 사업의 진행 단계를 과령 이제 뭐 환경 개선을 위한 이런 마음대로 끝나면 기획 단계나 계획 단계나 설계 단계, 그 다음에 시공 단계. 시공 단계도 제 같은 경우로 저희들 생각은 최소한 한 5년쯤 이렇게 매년 나눠서 예산을 줘서 총 할 수 있는 양에서 5분의 1씩 5년만 가도 그 크기도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아까 예산의 배정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좀 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결과를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이상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창조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으로 어떻든 초기 단계는 이 재창조 지원센터의 역할을 굉장히 큰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어떤 시스템도 구축하고 사람들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하더라도 결국 이건 하나 이제 공공의 지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공공이 이 많은 센터의 예산을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공의 지원, 그러니까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 건가 하는 쪽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은 기업이나 마을 기업들이 또 일반 기업들도 좋습니다. 이게 참여해서 같이 부담하고 매칭 펀드를 통해서 이 지원센터가 지속성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혁경 대표님께서는 서울시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도의서계 지구단위과에서 거의 많은 공지사항을 써서 그쪽에 많은 책도 내셨습니다. 그래서 느끼신 것도 서울시는 과거에 공공주도였는데 현재는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데 바람직한 것은 민간이 하고 공공이 약간 참여하는 이러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창조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사람이 했는데 제가 볼 때 미국에서는 보면 커뮤니티 센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그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대학원 학생들이 그 아르바이트를 일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다음에 무슨 마을의 규제 이런 것을 좀 기술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한 것이 조금 더 정착되면 그러한 것들이 더 활성화되면 좋은 마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그 건축도시연구소의 오성훈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우리 오성훈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사실은 이제 마을 간의 공간도시에 대한 연구나 그런 부분들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들을 시행해 온 지는 여러 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제도로 이제 결실을 맺은 것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이전 단계에서는 시민단체나 그런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어떤 성과들을 정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작년 토론에서도 마을 단위 계획에 대한 기존의 대부분 개발 사업들이 자유로운 타입의 어떤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적인 모색으로서 마을 단위라는 공간장을 다시 한번 검토가 됐다 이런 취지에서 포럼이 진행되었고 사실 우리 첫 번째 포럼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마을 단위가 가지는 이 시대적인 효용 같은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게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존의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진행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또 그런 것들이 현재 이제 창조 경제 이런 키워드와 맞물려서 새로운 어떤 실제 수단으로서의 효과 같은 것들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이 마을 단위 교육의 제도와 정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술적으로도 지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연구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의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마을 단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공간 계획의 범위가 마을 단위로 축소되는 것이 이제 차이점입니다. 사실은 이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의 정부 부처에서도 마을 단위 공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한두 부처에서 진행됐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이제 마을을 활성화하거나 마을 지원 사업을 벌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해서 이후 억대 예산을 마을 단위로 활용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활용하고 그리고 마을 단위를 어떻게 쓸 것이냐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거의 10년 전부터 아마 이런 그 이상도 더 물론 천대가 있습니다만 제도화된 부처 사업으로서 시행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획이나 사업의 단위를 마을 단위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새로운 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 단위를 줄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전에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차원에서의 공간계획에는 여러 성과를 보였던 것은 맞지만 단위 자체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철학을 공유한 상태에서 부처에서 되는 것들을 심사에서 인포를 내려주는 방식 기준들은 부처에서 정하고 이런 방식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마을 단위에서 어떤 사업이나 예산의 어떤 할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우리가 원하는 개선이 어떻게 보면 기존 도시계획 체계에 기반해서 일어났던 사업들보다도 성과는 오히려 낮지 않은가, 나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을 단위 계획이나 마을 단위에서의 어떤 공간 계획이 가져야 될 속성이라는 것이 이제 그 공간적인 규모가 작은 것이었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게 한 축일 수는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구나라는 것을 기존의 사업을 반수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마을 단위에서 이제 공간적인 범주를 축소해가지고 우리가 계획 활동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나 공공 리소스를 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실제로 계획하는 계획 주체의 역량이라든가 주체 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김수현 교수님께서도 이제 도시 아카데미에서 감동적인 여러 가지 성과들을 잘 봤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연장선에서 봤을 때 마을 단위 주체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큰가 그런 부분들을 추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돼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있는 법 제도상으로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선도적인 성공 사례들이 있지만 일반할 수 있는 사례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체 마을 단위 계획을 우리가 상정했을 때 그 주체 형성 측면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산 자원에 대한 물리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주체들이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끌고 갈 수 있고 또 추가 사업이 진행되고 자원들이 투입될 때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식의 통합이 이루어져 있는 두 가지 차원에서 어떤 요건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국민국가 형성도 이제 부처발제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식으로 국민국가가 형성되듯이 마을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민국가 자체도 어떤 디자인 하에서 형성되었던 것이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마을 단위 공간 계획의 가치와 효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하면
또는 기존의 대규모 공간 규모를 설정한 공간 관리 체계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그럼 마을 단위 계획의 주체나 관리 주체에 대한 인위적인 어떤 설계와 교육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모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체에 대한 형성은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제가 처음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어 왔지만 결국 또 한 가지는 그런 주체들이 개별 주체를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마을 단위 주체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설정할 것인가가 오히려 더 중요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예를 보면은 이제 기초 마을 단위 자체의 전체에서 기본 계획이나 마을 단위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런 부분이 이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도시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 내에서의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전제가 되고 그 부분이 좀 더 방역적인 사업까지는 아니지만 그 마을 단위 계획 내에서 조금 더 대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마을 단위 계획 주체들과의 합의를 이쪽에 연대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좀 더 큰 규모의 지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마을만 생각하거나 자기 주택만 생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부분만 생각하거나 하는 그런 태도로는 중앙정부나 도시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없는 구도를 만들면서 자치적인 연대와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전체적인 구도를 짜고 그래서 여기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구도가 있을 때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하나의 공간계획이 아니고 공간을 운영하는 의사결정의 주체고 제도적인 실체구나라는 부분을 단순하게 마을 단위를 뭔가 해보세요라는 것보다는 그 마을 단위 간의 관계들을 설정하는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특히 상부구조적으로 인식이 강화되지 않도록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 마을 단위 계획이 일반적인 마을 단위 계획을 선정하기보다는 잘 되는 마을 단위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마을 단위에 대한 중앙정부나 도시정부의 지원 방안이 그 인접한 마을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지원 계획이나 연대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후순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마을 단위가 잘 형성된 다음에 그런 연대체계나 협상체계가 교육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병행되어야만 마을 단위 교육의 주체에 대한 인식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좀 같이 강화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그런 마을 단위 간의 연대나 합의, 협의는 중요해진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언제나 얘기되는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의 특별한 장소에 우리가 국가나 도시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행했을 경우에 결국 그게 그 지역에 있는 계층 간의 효과의 차이 때문에 흔히 아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도시적인 유명하고 거기에 대한 경우는 총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인간에서는 사회계획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는 구도가 생성되는 것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지역 마을 단위 계획이 시행되었을 때 마을 단위 내에서의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마을 단위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이승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옥 일박의 시작이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마을 단위 계획이라는 제도를 상정할 때는 이걸 제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법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저는 빨리 사기에 대해 관심 있게 봐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나 이제 우리가 MPMA가 들어가서 중재하는 건 너무 어렵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 비슷한 유동적인 외부 효과들을 서로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단위를 설정해서 서로가 협상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제도적 조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좀 그래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그래서 결국은 마을 단위라는 주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지금 보면 사실은 선구적인 사례들을 보면 이 시기가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빨리 프로젝트의 시기가 다 되면 종료 이렇게 되는데 도시센터 없다는 얘기고 이게 저는 언제 개입해야 되고 이제 언제 빠져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들에 대한 정보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어떤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과 이제는 전문가들이 좀 빠져서 의견들이 좀 풀어가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주장할 수 있고 어느 시점부터
여긴 이건 적용이 안 되니까 여기 일단 저쪽이 하시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사업에 빛이 날 수 있는 대상들을 시공사들이 확대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부처에서 선택한 그 특정 사업을 제한 나머지 마을 다니는 경우는 부처 사업을 적합하지 않은다기 때문에 방치해야 더 좋은 거냐. 오히려 특정한 목표가 있으면 그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물리적인 수단이나 사회적인 수단 등을 동시에 노력하고 그건 당연히 부처 간의 판마계를 얻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넘나들면서 계획을 구현할 수 있게 정부 예산이나 정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런 부분이 마을 단위 계획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공간 계획을 잘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이 마을 단위 계획의 작전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따지냐면 특정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들을 붙여 사업하고는 더 진행을 해나가는데 마을 단위 계획이 가지는 가치를 분야가 되었을 때 세부적인 부처를 넘나들면서 작은 예산이 있으면 좀 더 그 마을에 적합한 그 마을에 적합하게 디자인된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계획을 갖는 때문에 마을 단위 계획 같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 중앙정부에서의 부처가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그냥 골수도 내고 각과별의 부분이 그리고 아이서의 사업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 계획이 있었을 때 사업을 예를 들어 원하는 것들이 좀 더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항상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통합돼서 제시가 됩니다. 우리 마을은 놀이터 합주세요가 아니라 놀이터 옆에 어린이집을 같이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어린이집 운영할 사업자도 필요하고 놀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놀이터에 대한 공공시설도 같이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연계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각 부처 간 사업 구조들은 상당히 실행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획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고 플렉서 브랜드 전체적인 특별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전체적인 사례가 되고 일반적인 사례가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마을 단위에 대한 좀 공간적인 문제 내가 좀 더 실효성 있는 공간 단위 기획을 끌어가기 위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고려가 되고 제가 다 아시는 부분을 중앙보다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또 실질적인 연구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 본부장님은 반제자 못지않은 많은 말들을 기어 참여하기는 힘든데 중요한 건 마을 만들기가 손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통해야 되고 1시간이 걸린다 그런 것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서울시의 진선